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돌보러 서울로 올라왔다가 백화점에서 우연히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진까지 찍어 아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무심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의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이 뒤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전문 도우미를 쓰겠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집에서 정중히 내보내려 할 때 작은 차량용 블랙박스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아들은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아이마저도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게 됩니다. 헌신이 무기로 변하고 결혼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침 7시 반 서울의 아파트 주방 창틈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식탁 위 갓 끓여낸 두유 주전자에 내려앉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얇은 안개처럼 퍼집니다. 제 이름은 송영자 가명 68세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수 적고 점잖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죠. 3개월 전 저는 부산을 떠나 서울 아들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임신 5개월 차인 금쪽 같은 며느리 이지은 가명을 돌보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은이는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입니다. 유명 홍보대 행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자 제품 개발에만 몰두하는 제 아들 민석 가명에게는 최고의 내조자였으니까요. 제게도 늘 깍듯하고 예의 바릅니다.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율무차를 직접 끓여주고 제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비싼 수입 영양제를 사오는 아이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금슬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현관에서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며 운전 조심하라고 속삭이는 며느리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데워가는 모습. 그 모든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훌륭한 아들을 키워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얻은 것이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점심, 저는 문득 곧 태어날 손주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어 백화점 귀금속 코너에 들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한다지만 할머니 마음이란 게 금반지나 팔찌라도 하나 해주고 싶으니까요. 압구정역에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5층 유아용품 매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일이라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전방 몇 미터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분명 지은이가 맞았습니다. 외출용 니트 원피스를 입었지만 그 뒷모습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그녀는 아기 침대 매장 앞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숨을 턱 막히게 한 건 그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 곁에 있는 남자 때문이었죠. 제 아들 민석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차의 지은이에게 아주 가까이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요. 남자가 고개를 숙여 귓가에 모어라.
속삭이자 지은이는 눈이 휘어지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설명서를 들여다보더니 남자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지은이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망설임 따위는 전혀 없는, 마치 그곳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자신의 아이인 듯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친밀한 손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밧줄로 조인 듯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돌려 유모차 진열대 뒤로 숨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볼 수가 없어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저녁이 되고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밥을 데워주고 허겁지겁 카레라이스를 먹는 아들 맞은편에 앉아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민서가 밥 다 먹으면 방으로 좀 들어와라 할 말이 있다. 아들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낼 거라 예상했고 위로할 말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사진을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또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자세히 봐라. 내 처 뱃살을 저렇게 만지는데 웃음이 나오냐? 제가 정색하며 물었지만 아들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이 사람 준호 가명잖아요. 박준호. 지은이 예전 광고회사 동료이자 10년 넘은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이에요. 남사친. 68 평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준호 씨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아마 지은이한테 육아용품 조언 구하려고 만난 걸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서 마치 제가 별일 아닌 걸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임신안에 충격받을라. 그것은 며느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을 위한 퇴로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제가 만들어둔 퇴로를 보란 듯이 막아버렸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 어제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당신이랑 준호 씨 봤대. 무슨 일 난 줄 알고 신고할 뻔 하셨다니까. 제 숟가락이 국그릇에 탕 하고 부딪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젓가락질을 잠시 멈추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거기 가셨었어요. 어쩐지 사람이 많더라니. 같이 차라도 한잔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말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준호 오빠 결혼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잠깐 같이 봐준 거예요. 그 오빠가 물건 보는 눈이 좋아서 나중에 우리 유모차 살 때도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는 아들의 밥 위에 고등어 조림 한 점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식기 전에 얼른 먹어. 그 손길은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표정엔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보며 어머니 다음엔 꼭 저 불러주세요. 같이 쇼핑해요.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밥상머리가 아니라 무대 객석에 앉아 완벽한 착한 며느리와 무고한 남사친의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거봐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니까 라며 득의양양해했고 며느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식탁이나 소파에 굴러다니던 며느리의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물을 마시러 갈 때도 휴대폰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샤워 물소리를 틀어놓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재문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살짝 닫혀만 있던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 돌려보다가 저는 씁쓸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의심 많고 간섭 심한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에 구멍이 난 것을 보았는데 아무도 노젓기를 멈추려 하지 않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며느리가 더 이상 저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도 어쩔 수 없을걸 하는 그 태도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전복죽을 끓여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돌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격증 있는 전문 산후관리사를 알아봤어요. 민석 씨랑 상의했는데 다음 주부터 그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부산 내려가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편히 쉬세요. 아들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여기서 고생만 하시고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버텨봤자 노망난 시어머니 취급만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 짐 정리할 시간 일주일만 다오. 제 순순한 대답에 며느리는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은 일주일 전은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깍듯하게 대했지만 예전처럼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산부 요가 교실을 너무 열심히 다녔습니다. 원래 월수금 오후 4시 수업인데 요즘은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들고 나가는 가방 속에 은행에서나 쓰는 파란색 보안 봉투가 살짝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미리 외출복을 입고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요가 학원이 아닌 근처의 한 은행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창구가 아니라 2층 VIP 자산관리 센터로 향하는 그녀를 보며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왜 매일 은행, VIP실을 드나들까요? 자산을 옮기거나 무언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현관에 놓인 며느리의 차 키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블랙박스, 저는 거실에 있는 아들 부부에게 차에 돋보기를 두고 내렸다고 둘러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를 열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아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수많은 영상 파일 중 2주 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 박준호가 등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세우자 그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며느리의 손을 잡더니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장난스러운 뽀뽀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고 진한 연인의 키스였습니다. 며느리는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들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상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영상 속에서 그들은 차 안에서 껴안고 키스하고 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사친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는 제 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떡 세트를 이별 선물이라며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나중에 몸조리 끝나면 놀러 갈게요. 저는 선물을 받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노트북을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TV 화면 가득 두 사람의 키스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차 안 낯선 남자 박준호 그리고 며느리. 아들 민석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한 달간 찍힌 게 10번도 넘는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제 블랙박스를 훔쳐보실 수가 있어요? 적반하장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 오빠, 그 사람이 자꾸 나를 협박했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인데 자기가 아직 나를 좋아한다면서 내가 거절하면 회사에 소문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마음 약해서 받아준 것뿐이야. 나 당신 아이 가졌잖아.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겠어. 우리 아기. 그 한마디가 아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더 몰아쓰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스스로 확인해야 아픈 법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 셋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장을 고치고 병원 검진을 핑계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 옷 입어. 은행 가자. 은행은 왜요? 네가 지금 확인 안 하면 넌 빈털터리가 될 거다. 은행 창구에서 아들은 최근 일주일간의 부부 공동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본 아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총 7억 원이 넘는 돈이 배우자 증여 및 재테크 명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며느리의 개인 계좌를 거쳐 박준호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가야 할 입출금 알림, 문자 서비스도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들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안방 서랍에 넣어뒀어. 도장 찍어. 서로 좋게 헤어지자. 아들이 안방 서랍을 열자 미리 작성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걸터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서재 구석에 있는 낡은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평소 부부가 같이 쓰던 것이었죠. 노트북을 켜자 카카오톡 PC 버전이 자동 로그인 되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대화방 상대방 이름은 준호.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준호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돈 보내. 1억 정도 남았어. 지은 어제 늙은이가 블랙박스 봤어. 내 연기력 덕분에 겨우 넘어갔네. 민석이 그 멍청한 인간은 내가 울면 껌뻑 죽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아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준호 걱정 마. 애는 원래 내 애잖아. 돈 챙겨서 나오면 나중에 친자 확인해서 확실히 보여주자고. 서재 안에는 노트북 파엔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게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라 사기 결혼이고 횡령이라고.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되니까 재산 분할은커녕 형사 고소도 가능하대요. 우리는 며느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에게서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임신한 아내 버린 파렴치한 놈으로 회사에 소문 낼 거야. 평생 아이 얼굴 못 보게 할 줄 알아. 아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할 필요 없어. 법원에서 보자. 우리는 며느리 이지은과 상간남 박준호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계좌, 동결 신청을 했습니다. 2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지은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보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고 빼돌린 재산 중 국내에 남아있는 60% 정도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해외 계좌로 넘어가 찾기 어려웠지만 아들은 뱃속의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며느리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업료치고는 너무 비쌌네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늙어서야 깨닫는다. 가장 비싼 수업은 책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믿은 대가로 치르는 거란다. 하지만 이번에 네 발로 일어섰으니 다시는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게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백화점에서의 우연한 목격부터 법정 싸움까지 송 여사님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아들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송 여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